자, 그 지난 시간에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 하나 안 풀었죠? 요거 풀고 상호작용하는 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앞서 교과서 22쪽 한번 펴보도록 합니다. 교과서 22쪽에 보면 키움 활동이라고 해서 실험이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 이 실험은 그냥 구슬을 바닥에 굴리는 거예요. 굴리면 그 마찰력에 의해서 속도가 줄어드는데, 여기 해본 애가 있죠.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잘 된다라고 가정하고요. 이상적인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일단 좀 따라 적으세요. 요거를 여기까지가 실험 결과고요. 측정을 해서 실험을 한 결과고, 요걸 통해서 이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그 프린트 8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문제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자료 해석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적으세요.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 0초일 때의 구슬의 위치를 0으로 잡은 거예요. 0.1초일 때는 0.24m가 된 거고, 위치가 0.2초일 때는 0.44m, 0.3초일 때는 0.6m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변이라고 적혀 있는데 위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았을 때의 나중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변이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니까,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으면 나중 위치 빼기 0이 되죠. 그렇게 돼서 이거는 결국에 변이이지만 위치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일단 다 옮겨 적었나? 네. 교과서 22쪽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0.1초에서 0.2초 사이의 평균 속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총 변이죠. 그럼 시간은 0.1초가 되겠죠. 0.2초 빼기 0.1초고요. 그 변이는 얼마가 되겠노? 0.44 빼기 0.24니까 0.2m가 되겠죠. 0.2m를 0.1초로 나누면 되니까 0.1초에서 0.2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2m/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0.1초에서 0.2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0.15초일 때의 속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0.1초하고 0.2초의 딱 중간 지점이 0.15초죠. 그래서 이때의 속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0.2초에서 0.3초 사이의 평균 속도이자 0.25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면 0.6 빼기 0.44 나누기 0.1 하면 되죠. 그러면 1.6m/s가 됩니다. 이거는 0.25초일 때의 순간 속도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 채울 수 있겠죠. 0.3초에서 0.4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겠노? 1.2m/s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어느 순간의 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0.35초일 때의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채워보면 이렇게 됩니다. 0.45초일 때고 0.55초일 때고. 그러면 0.15초일 때 2m/s고 0.25초일 때 1.6m/s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또 요 두 구간으로부터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은 1.6 빼기 2니까 마이너스 0.4m/s죠. 그게 0.1초 동안에 변한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0.1로 나누면 가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m/s 제곱이 됩니다.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마찬가지로 0.25초에서 0.35초로 계산해도 마이너스 4, 전부 다 마이너스 4로 일정하게 나옵니다. 가속도가. 그래서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건 보면요,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라는 거죠. 속도는 다 플러스고, 그죠? 가속도는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이런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간혹 문제에서 나오고 처리하는 과정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또 잘 이해했다라는 잘못된 가정하에 2013년 6월 고3 모의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활주로에 내린 비행기의 위치를 착륙하는 순간부터 4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까는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위치를 파악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4초 간격으로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비행기는 착륙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는 단서가 있고요. 착륙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비행기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 그 다음에 착륙하는 순간의 속력, 이동한 거리 이런 걸 물어보고 있네요. 아마 여러분 지금 상태로는 이게 푸는 게 막막할 거예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근데 제가 직선 운동을 계산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는 항상 뭐부터 그려라고 했어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상황을 속도 시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비행기가 딱 착륙하는 순간을 0초로 잡을 거예요. 그때 속력이 있죠. 그 이후로는 속력이 점점 감소하죠. 감소하는데 일정하게 감소하니까 그래프를 일단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초인 순간 말고 4초인 순간, 8초인 순간, 12초인 순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시간축에 4초인 순간, 8초인 순간, 12초인 순간 이런 거 이제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만 일단 표시할게요.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0에서 4초 동안의 변이를 알 수 있습니다. 0에서 4초 동안의 변이는 얼마입니까? 요 거리니까 360이죠. 요 거리.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0에서 4초까지의 면적이 360이라는 겁니다. 요 면적이 360이라는 거고요. 마찬가지 논리로 4초에서 8초 동안의 변이를 구할 수 있어요. 4초에서 8초 동안의 변이는 요 거리죠. 요 거리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하면 되니까 640 빼기 360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노? 280이 됩니다. 따라서 4에서 8초까지의 면적이 4에서 8초까지의 변이니까 요게 280이 돼요. 면적이. 됐습니까? 그럼 자 보십시오. 0에서 4초까지의 면적이 요 사다리꼴 면적인데 요 사다리꼴 면적은 요 직사각형 면적하고 같죠. 이때 요 점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 요 점이 0에서 4초의 딱 중간 지점 몇 초입니까? 2초인 순간의 속도가 되겠고 그거는 0에서 4초 동안의 평균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요 파란색 면적하고 빨간색 면적이 같은 이유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같잖아요. 그래서 잘라 붙이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평균 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거 4 곱하기 요 길이가 360이 되잖아. 그럼 이건 얼마가 되겠노? 90이 되겠죠? 그러면 90 곱하기 4 하면 360이 되잖아요. 그러면 90m/s는 0에서 4초 사이의 평균 속도이자 2초인 순간의 속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4에서 8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어느 순간의 속도와 같아요? 6초일 때 속도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어보면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총 변이가 되잖아요. 그게 요 사각형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속도는 얼마가 되겠어요? 4에서 8초 동안의 평균 속도이자 6초일 때 순간 속도는 70m/s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70 곱하기 4 하면 280이 되잖아.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요 두 점의 좌표를 알게 된 거예요. 요게 이제 그 2,90이고 요게 6,70이죠. 그러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기울기가 어떤 의미예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가속도가 됩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시간은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간이니까 6초 빼기 2초가 되겠고요.
속도는 6초일 때 속도 빼기 2초일 때 속도 하면 되겠죠. 그럼 70 빼기 90이 됩니다. 그럼 얘는 4분의 마이너스 20이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 보기는 틀렸죠. 가속도의 크기는 5m per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틀렸습니다. 다음 착륙하는 순간의 속력이네요. 여기는 직선 운동이니까 속력이 곧 속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착륙하는 순간은 요 속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울기를 보면요, 기울기의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가로축이 1만큼 변할 때 세로축이 얼마나 변하느냐입니다. 그럼 얘는 가로축이 1초 변할 때 세로축이 5m/s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순간을 알아요. 2초인 순간의 정보를 알아요. 2초일 때 속도가 90m/s잖아. 2초, 3초일 때는 5m/s 줄어드는 거고 1초일 때는 1초 과거니까 5m/s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처음인 순간은 요 2초인 순간보다 2초 전이죠. 그러니까 5m/s가 두 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2에서 10m/s만큼이 더 빠른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로부터 한 점의 좌표와 기울기로부터 요 처음 순간 착륙하는 순간의 속도가 100m/s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죠. 그 다음에 총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총 이동한 거리는 요 삼각형 면적입니다. 총 삼각형 면적. 근데 여기서 높이는 알고 있어요. 높이는 100이죠. 높이는 100인데 밑변의 길이는 몰라요. 요걸 모르잖아요. t. 그잖아? 그럼 요 t만 알면 요 면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면적 아니면 기울기거든요. 그래프의 정보는.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는데 t가 포함된 식으로 기울기를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t가 포함된 요 지점하고 그 다음에 요 지점,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t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아니면 기울기인 거예요. 따져갈 때. 그럼 기울기가 가속도고 마이너스 5인데요. 이걸 이제 초록색 두 지점으로 치면은 t 빼기 0분의 t초일 때 속도 0 빼기 0초일 때 속도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t가 얼마가 나옵니까? t가 20초가 되죠. t가 20초. 그러면 요 삼각형 면적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얼마가 되노? 1000m가 되니까 1km가 됩니다. 물론 요 삼각형 면적으로 구해도 되지만 또 100하고 0 사이의 중간 지점이 50이잖아요. 그지? 평균 속도로 해서 50 곱하기 20으로 바로 구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00이 되죠. 이게 1000m니까 3km가 아니라 1km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만 맞으니까 니번이 답이 된다. 마무리하고 교과서 24쪽에 해당되는 상호작용하는 힘, 뉴턴의 운동 제3법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뉴턴의 운동 1법칙과 2법칙은 배웠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 합력이 0이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 합력이 0이 아니면 속도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F = ma 였죠. 근데 1법칙과 2법칙에 들어가는 힘은 합력이었습니다. 근데 3법칙에 들어가는 힘은 합력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모든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힘을 얘기하고 모든 힘은 항상 짝이 있다라는 게 뉴턴의 운동 제3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을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 표현을 하면 힘은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힘은 상호작용입니다. 만약에 A라는 물체가 B에 힘을 가하게 되면요, 반드시 B도 A에 힘을 가하게 되고요. 이 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수식적으로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게 뜻은 뭐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용점은 서로 상대에게 있고요. 그러니까
각각 B에 작용하는 힘, A에 작용하는 힘이고, 요 두 힘은 독립적으로 이제 그 물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힘은 각각의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에만 영향을 줍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고요. 힘은 항상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다른 물체도 그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가한다. 이게 이제 뉴턴의 운동제 3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은 쌍으로 존재합니다. 요거에 대한 예는 교과서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이 내용을 전부 다 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우선 저는 보통 대표적인 예를 들 때 로켓을 예로 듭니다. 1학년 때 통합과학 저랑 같이 수업 들었던 애들 아마 요 예를 들었을 텐데요. 한번 설명을 하면 이제 로켓이 지상에서 출발해가지고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가속 운동을 하면서 날아가죠. 이때 로켓이 날아가는 그 원리를 뉴턴의 운동 제3법칙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그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틀리는 유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대답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켓이 땅을 밀면 땅이 로켓을 밀어서 가속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로켓이 공중에 뜨면 이제 땅을 더 이상 못 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켓이 공기를 민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기가 또 로켓을 밀어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게 되면 멘붕이 오게 됩니다. 더 이상 밀 게 없어지죠. 땅도 없고 공기도 없고 밀 게 없으니까 이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해답은 땅을 미는 것도 아니고 공기를 미는 것도 아닙니다. 로켓의 구조를 보면 안에 연료통이 있고 그 연료통 안에 연료가스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폭발을 하게 됩니다. 폭발을 하면 가스 분자가 온 사방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중에서 왼쪽으로 간 가스 분자는 로켓을 왼쪽으로 밀고 오른쪽으로 간 가스 분자는 로켓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좌우는 대칭이 되어서 합력이 0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요렇게도 합력이 0이 되고 요렇게도 합력이 0이 되는데 요렇게는 합력이 0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간 가스 분자는 로켓을 앞으로 미는데 뒤로 간 가스 분자는 그냥 빠져나갑니다. 로켓에 힘을 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폭발한 연료 가스 중에서 앞으로 간 녀석하고 로켓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연료 가스는 로켓을 앞으로 밀고 로켓은 연료 가스를 뒤로 밀기 때문에 요 상호작용에 의해서 로켓은 앞으로 가속이 되고요. 연료 가스는 이제 속도의 방향이 변해서 이제 뒤쪽으로 구멍을 향해 가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과 로켓이 가스를 미는 힘, 요 두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중에서 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이 로켓을 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비행기나 프로펠러로 가는 헬리콥터는 공기를 미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기를 밑으로 밀고 공기는 날개나 프로펠러를 위로 밀어서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좀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과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두 힘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느냐?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이나 평형 관계에 있는 두 힘이나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 똑같아가지고 이게 좀 헷갈려를 해요. 근데 이거 차이점은 뭐냐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작용점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합성할 수가 없고 각각의 물체를 가속시키게 됩니다. 근데 평형 관계에 있는 두 힘은 한 물체에 작용해요. 작용점이 한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합성하여 알짜힘이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사과하고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요,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중력과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중력은 작용점이 서로 다르죠. 각각 사과와 지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얼스 애플 어스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작용 반작, 그래서 얘가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은 사과의 운동 상태 변화에 영향을 주고요.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중력은 지구의 운동 상태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지구가 그럼 실제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움직이는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면 그 원자핵의 반지름보다도 더 작아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사과는 이제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요. 그 사과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으면 사과와 테이블 사이에 수직 항력이 또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이 애플을 위로 미는 수직 항력, 또 애플이 테이블을 아래쪽으로 누르는 수직 항력. 요거는 작용점이 각각 사과와 테이블 서로 상대방에게 있으니까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사과에 작용하는 힘만 놓고 보면요, 테이블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도 있고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도 있죠. 요 두 힘은 모두 작용점이 사과에 있는 거예요. 사과에. 그러니까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 테이블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 요거는 또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니라 사과에 작용하는 힘들이니까 이거는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이에요. 근데 우연히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작용 반작용과 헷갈릴 뿐이지 작용점이 다 사과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얘들을 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 몇 쪽이고 25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25쪽 보면, 자, 이 수영할 때 되돌리기 혹은 보통 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가 사실 속도가 제일 빠를 때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영 규정에 보면 이렇게 턴을 하거나 스타트를 할 때 이렇게 처음에 자명을 하잖아요. 팔이나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안 접고 자명을 하는데 그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자명으로만 이렇게 가면 오히려 그게 더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때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작용 반작용인데요. 사람이 벽을 뒤로 밀면 벽은 사람을 앞으로 밀죠. 그럼 요 힘에 의해서 이제 얘가 가속이 되어서 속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애들이 있는데 자동차 문 여는 경우에는 사람이 손잡이를 이쪽으로 당기죠. 그럼 손잡이는 손을 이쪽으로 밀게 됩니다. 이것도 면과 면이 닿여 있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힘이니까 굳이 종류를 따지자면 수직 항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접촉에 의한 거는 거의 다 수직 항력이 많습니다. 망치로 못을 받는 경우도 망치가 못을 아래로 밀죠. 그러니까 못은 망치를 위로 밀게 됩니다. 이 반작용 때문에 우리가 그 손이 얼얼하죠. 망치로 이렇게 칠 때. 그다음 위로 상승하는 무인기, 이거 프로펠러죠. 얘는 이제 공기를 미는 게 맞아요. 프로펠러가 공기를 아래로 밀면 공기는 프로펠러를 위로 밀어서 그 힘에 의해서 뜹니다. 그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화성에 이제 날아다니는 그 탐사선을 보낼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화성에는 지구보다는 중력이 작긴 하지만 공기 밀도가 또 희박해요.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다 조합을 하면 그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야 된다더라고요. 공기가 희박한 게 더 영향이 큰가 봐. 그래서 이제 고성능 모터로 이렇게 돌려야 된다고 합니다. 나 책상 위의 책은 사과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작용 반작용 관계를 찾아보면 책이 책상을 아래로 밀면 책상은 책을 위로 밀죠. 이게 이제 작용 반작용으로 볼 수 있고, 자동차가 나아가는 것도 이제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뒷바퀴 같네요, 그죠? 여기는 없고 여기 문인 것 같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힘의 종류는 마찰력이 되겠고요. 자동차의 바퀴가 바닥을 뒤로 밀면 바닥은 자동차의 앞바퀴를 앞으로 밀어서 요 힘에 의해서 가속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렇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마찰력은 방향이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죠.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울 위의 사과. 여기는 좀 추가 설명을 할 텐데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은 사과의 무게라고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과와 저울 사이에 주고받는 수직 항력이 저울의 눈금에 나타나요. 근데 사과를 가만히 놔두면 그게 결국에는 무게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저울 위의 눈금을 그 위에 있는 물체의 무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 그 목욕탕에서 치는 장난 있죠. 뭐 친구를 눌러가지고 몸무게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 장난친다고 일로 누르는 힘이 있다고 칩시다. 누르는 힘이 있으면 여기 사과의 무게는 안 변하죠. 무게 mg 무게는 안 변하는데 누르는 힘이 생기면 이 수직 항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수직 항력은 저울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이죠. 그러니까 이 누르는 힘만큼 증가하잖아. 그러면 요거에 대한 반작용력이 바로 사과가 저울을 누르는 수직 항력이에요. 그래서 그게 요 눈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은 여기 적어 놓으십시오. 저울의 눈금은 수직 항력이다. 그 위에 있는 물체가 저울을 누르는 수직 항력인데, 근데 그걸로는 구하기 힘드니까 반작용력으로 구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물체가 저울을 누르는 수직 항력인데 저울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으로 구합니다. 왜냐하면 물체에 대해서는 합력이 0이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울에 대한 거는 보통 정보가 없거든요. 자, 이거와 비교해서 제가 하나 추가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일단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틀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질문을 할 거니까 여러분 틀린 답을 하면 됩니다. 여기 무시무시한 용수철 저울이 있어요.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그리고 무시무시한 도르래가 있습니다.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도르래가 있고, 여기에 질량이 2kg인 물체가 달려있어요. 이쪽에도 2kg의 물체가 달려있어요. 각각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하면 20N씩 작용하겠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 용수철 저울이 있습니다. 자, 이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은 몇 뉴턴일까요? 예. 아, 고맙습니다. 틀려줘서 40뉴턴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20뉴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상황하고 같아요. 믿기 어렵겠지만, 자, 여기에 2kg이 달려있으면 20뉴턴이 나타난다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죠? 네. 근데 요 중간 단계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벽이 있고 테이블이 있고 용수철 저울이 있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2kg인 물체가 달려 있어요. 그럼 여기는 왠지 20뉴턴일 것 같죠? 느낌이. 얘랑 얘는 20뉴턴일 것 같잖아. 근데 얘랑 비교해 보면요 똑같아요. 상황을 잘 보면 어떻게 똑같으냐면, 자, 요거부터 분석해 볼게요. 이게 제일 그래도 20뉴턴 같으니까. 요거 보면 요 물체가 정지해 있으니까 합력이 0이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장력도 20뉴턴이어야 돼요. 그러면 요것도 20뉴턴이고요. 요것도 20뉴턴이에요. 왜냐하면 용수철에 작용하는 합력도 0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쪽으로 20뉴턴씩 당길 때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이 20뉴턴입니다. 그러니까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은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분석해 보면 20뉴턴 중력, 20뉴턴 장력. 그리고 이건 같은 실이니까 똑같이 20뉴턴이죠. 20뉴턴. 아까와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20뉴턴씩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중력 20뉴턴이니까 여기 장력 20뉴턴, 여기 장력 20뉴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중력 20뉴턴, 여기 장력 20뉴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양쪽에서 20뉴턴씩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20뉴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결과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무시무시한 용수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용수철 저울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무시하고요. 여기에 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의 장력을 구하면 그게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이 됩니다. 요거는 정지 상태뿐만 아니라 물체가 가속 운동하는 중에도 만약에 그 용수철 저울이 나오는 문제가 생기면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을 물어보면 용수철 없다라 생각하고 그 실에 걸리는 장력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와 비교해서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저울의 눈금은 수직 강력인데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뭐다? 예, 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거의 뭐 저울에 대한 저울의 눈금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수철 저울 나오면 무시하고 그냥 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의 장력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울의 눈금 구할 때는 저울 위에 놓여 있는 물체의 무게를 구하면 안 되고 저울 위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 강력 그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뭐 몇 가지 더 보도록 하죠. 여기 30분까지가. 자, 26조 교과서 보면은 자, 작용 반작용 관계 있는 힘 한번 봅시다. 자, 육상 선수가 출발할 때 발이 스타팅 블록을 미는 힘 있죠. 그럼 자, 연습 삼아 작용점을 제가 밑줄을 그어 볼게요. 발이 스타팅 블록을 미는 힘은 작용점이 어디야? 예, 스타팅 블록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스타팅 블록이 발을 미는 힘은 작용점이 발이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죠. 발 스타팅 블록 발 이렇게 돼 있고 을을 앞에 붙는 게 작용점이 됩니다. 목적어가 작용점이 됩니다.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가 되어 있으면 표현이 되어 있으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보면 자, 발이 지면을 뒤로 미는 힘 작용점이 어디 있어? 지면에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면이 발을 앞으로 미는 힘 작용점 어디 있노? 발에 있습니다. 발하고 지면이 서로 이렇게 뒤바뀌어 있죠. 여기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봅시다. 자, 스크루가 물을 뒤로 미는 힘 작용점이 어디 있노? 물에 있죠. 주로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하죠. 예. 물이 스크루를 앞으로 미는 힘 작용점은 스크루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하고 스크루 사이에 주고받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좀 얘기를 안 했는데 작용 반작용 중 어떤 힘이 작용이고 어떤 힘이 반작용이냐 사실 그거는 순서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작용이면 나머지가 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작용으로 보면 얘가 반작용이고 얘를 작용으로 보면 얘가 반작용이고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냥 동시에 작용하는 거니까 동시에 작용 반작용 하는 거니까 뭐 하나가 작용이면 나머지가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몇 쪽 있나? 27쪽 보면 다이빙 선수와 지구 사이의 상호작용은 결국에 중력이죠. 지구가 다이빙 선수를 끌어당기는 힘 작용점이 어디 있노? 다이빙 선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이빙 선수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지구에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 헷갈리는 게 이렇게 친절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이빙 선수에 작용하는 중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지구라는 표현이 안 들어있으니까 좀 헷갈리죠. 근데 그거는 중력이란 말 자체에 사실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빙 선수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도 그게 바로 지구가 다이빙 선수를 잡아당기는 중력이다라는 그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뭐 친절하게 그걸 다 표시해주고 있네요. 그다음 이거 볼까요? 보면 여기 또 하나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사과가 받는 중력. 근데 이거는 누가 사과에 작용하는 힘이야? 지구가 사과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작용력으로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중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 두 개가 또 작용 반작용이죠.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 요거는 이제 사과가 작용점이고 사과가 책상을 누르는 힘. 요거는 책상이 작용점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작용 반작용이 있는 힘을 보면요.
이렇게 사과, 잘 안 보이네. 사과, 책상 이렇게 이제 크로스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작용 반작용이 되겠고요. 반면에 요 힘들 중에서 사과에 작용하는 힘만 묶어보면 요것도 사과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어보면 요 두 개는 어떤 관계에 있는 힘이에요? 예,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을 보면 잠시만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을 보면 작용점이 같아요. 예, 사과로 같죠. 근데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을 보면 작용점이 다르고 요게 크로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하고 목적어가.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도입 부분에 보면 이 장치가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떤 장치냐면 이렇게 벽이 하나 있고 자동차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서 원하는 답은 나가지 못한다인데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때는 좀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그 교과서 버전과 실제 버전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의도한 건 이거예요. 프로펠러와 공기를 왼쪽으로 밀죠. 공기는 프로펠러를 오른쪽으로 밉니다. 그러면 프로펠러와 자동차와 요 벽, 요게 하나의 시스템이죠. 이 자동차가 받는 힘이 오른쪽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공기 분자가 왼쪽으로 가면 벽을 또 왼쪽으로 밀죠. 그럼 여기서는 또 왼쪽으로 밀어요. 또 그럼 벽하고 부딪히고 나면 다시 일로 가겠죠. 그럼 프로펠러하고 또 상호작용하면서 오른쪽으로 밀고 공기 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른쪽을 밀었다가 왼쪽을 밀었다가 오른쪽을 밀었다가 왼쪽을 밀었다 하면서 얘가 이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실제 실험해 보면 얘가 좀 뻑뻑하면 잘 안 나가요. 근데 얘가 되게 부드러우면 실제로 이쪽으로 좀 갑니다. 왜냐하면 공기 분자가 계속 이렇게 이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싹 새어 나가요. 새어 나가면 오른쪽으로 밀지 않는 녀석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미는 게 조금 더 많아가지고 사실 조금 움직입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한번 만들어서 해보세요. 근데 이게 되게 부드럽게 만들면은 조금 움직이더라고. 근데 이게 좀 뻑뻑하면은 그 정도의 힘까지는 안 생겨가지고 얘가 이제 못 움직입니다. 이게 그 돛담배에다가 돛에다가 선풍기로 바람 불면 앞으로 나가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스케이트를 타고 내가 내 엉덩이를 막 치면 앞으로 나가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내 엉덩이를 치는 건 사실 세워 나가는 게 없거든. 근데 공기는 좀 세워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앞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앞으로 세워 나가는 공기도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비슷하면 또 안 나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손 댈 때 조심해야 되겠지. 따끈따끈한 오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연극에서 소년이 보찜을 머리에 이고 수평면에 보찜과 함께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이 남자아이가 고생하는 것으로 보아 이 남자아이의 이름은 철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알았다. 소리 내어 웃어도 돼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고. 씁쓸하구만. 자, 기어. 보찜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0이다. 요거는 보너스 공짜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정지 상태에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짜힘 뭐 따지고 뭐고 할 거 없이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가속도가 0이니까 알짜힘 0입니다. 그 다음에 소년이 보찜에 작용하는 힘, 보찜이 작용점이죠. 그리고 지구가 보찜에 작용하는 힘, 보찜이 작용점이죠. 작용 반작용 관계 있을 수 있습니까? 작용점이 같잖아. 둘 다 보찜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 아닙니다. 근데 요 둘은 지금 이 경우에는 두 힘의 평형 관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년이 보찜에 작용하는 힘과 지구와 보찜에 작용하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하면 맞는 보기예요. 근데 작용 반작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다고 무조건 작용 반작용은 아닙니다. 근데 작용 반작용이면 무조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역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네.
그다음 소년이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수평면이 소년을 누르는 힘의 크기와 같다. 그래서 소년 수평면이 서로 크로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고요.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 D가 맞아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작용 반작용으로서는 가장 어렵게 낼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자석 A와 B가 수평면에 놓인 플라스틱 컵의 바닥면을 사이에 두고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일단 기억 볼게요.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 A하고 B 서로에게 작용하는 자기력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대칭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 맞습니다. 일단 기억까지는 할만했어요. 근데 니은과 디귿이 좀 어렵습니다. 니은 보면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했는데 일단 힘의 종류도 다르고 힘이 작용하는 대상도 다른 두 힘을 비교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국 A에 작용한 힘과 B에 작용한 힘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A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B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봐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합력이 0이다라는 식을 세워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밑에다가 A에 대해 작용하는 힘하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 A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표시해보면 기본적으로 중력이 있겠죠. A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A가 위에 있고 B가 아래에 있잖아. 그리고 이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건 서로 잡아당기겠죠. 그럼 B가 A를 잡아당기는 자기력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러니까 B가 A를 잡아당기는 자기력은 아래쪽 방향일 거예요. 자기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A는 아랫면이 종이컵하고 닿여 있죠. 그러면 종이컵이 요 A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 있을 겁니다. 컵이 A를 떠받치는 힘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한번 볼게요. B는요, 또 B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력이 있어요. 이번에는 위쪽 방향이죠. A가 B를 위로 당길 거니까 자기력이 있겠고, 그 다음에 B는 윗면이 종이컵하고 닿여 있어요. 그러니까 닿여 있는 면에서 서로를 미니까 종이컵은 B를 아래쪽으로 밉니다. 그래서 요 컵이 B를 누르는 힘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둘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요 자기력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작용 반작용 관계 있잖아. A하고 B가 서로 주고받는 자기력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 보면 A가 컵을 누르는 힘이 있어요.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컵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안 세웠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자체는 직접적으로 모르는데 컵이 A를 누르는 힘의 크기하고 같을 거 아니에요. A가 컵을 누르는 힘은 그에 대한 반작용인 컵이 A를 누르는 힘하고 같을 거예요. 그래서 저 힘은 요 힘하고 같습니다. 결국에 컵이 A를 떠받치는 힘하고 같습니다. 요 두 개가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죠. 그 B에 작용하는 중력을 한번 볼까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여기에서 그린 것 중에서 요거죠. B에 작용하는 중력.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요, 공통점이 자기력이었잖아, 그지? 얘는 자기력에다가 A의 중력이 더해진 거예요. 요거 두 개 더한 게 이게 되잖아. 이게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근데 B의 중력은 요 자기력에다가 컵이 B를 누르는 힘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힘에다가 얘는 이 힘에다가 이걸 더한 거고, 얘는 요 똑같은 크기인 자기력에다가 요 힘을 빼준 거니까 요 초록색하고 파란색 중에서 어느 게 더 크겠노?
초록색이 더 크겠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아요. 자, 디귿 봅시다. B를 제거하면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감소했는데 그 A가 컵을 누르는 힘은 얘나 제가 초록색으로 밑을 친 이거죠. 요건데 B를 제거하면 이게 감소한다 했어요. 그럼 봅시다. 그럼 B를 제거하면 요 세 개의 힘 중에서 얘가 사라지죠. B가 있었기 때문에 B가 A를 잡아당기는 자기력이 있는 거잖아. 근데 B를 제거하면 자기력이 사라지지만 A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힘이 사라져도 힘은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중력은 안 변하잖아. A의 질량이 안 변하니까. 그러면 수직 항력이 변하겠죠. 그럼 요 수직 항력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컵이 A를 떠받치는 힘이 줄어들고, 그럼 거기에 대한 반작용력인 A가 컵을 누르는 힘도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 D가 모두 맞았던 문제였습니다. 쉽지가 않죠. 근데 작용 반작용과 관련된 문제 풀 때는 여러분이 만약에 보기에서 나온 힘이 구할 수가 좀 어려운 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A가 컵을 누르는 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컵에 대한 힘 평형식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힘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힘의 반작용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작용을 찾으면 컵이 A를 누르는 힘이니까 A에 대한 정보는 다 있거든요. 중력, 이렇게 자기력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힘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반작용력을 찾아봐라. 그 크기를 어차피 물어보는 거면 반작용력이 크기가 같으니까 반작용력으로 찾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수준이 아마 작용 반작용 문제로서는 좀 어렵게 나오는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운동량 보존 법칙,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과 관련이 있거든요. 작용 반작용 법칙과 관련이 있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